서울 한강 위에 버스가 다닌다고요? 다음 달부터 한강버스가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소식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떠올리실 거예요. 예전에 수상택시가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왜 실패했을까? 또 이번 한강버스는 다를까? 시민들은 과연 환영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까요? 한강버스의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정식 운항은 9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배 크기는 199인승, 길이 약 35m, 폭 9m 규모로 전기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했습니다. 노선은 김포 노선 없이 마곡에서 잠실까지 서울 내부 한강 노선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공식 목표는 관광이 아니라 대중교통입니다. 즉, 시민이 버스처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 정책은 2023년 런던 템즈강 리버버스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고, 당시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촉발점이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정식 운항 전까지는 체험 탑승 행사가 진행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을 고려하신다면 요금 체계와 환승 할인 여부가 어떻게 될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마곡 잠실 구간, 이동 시간과 버스 지하철 대비 효율성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한강 위를 달리는 한강버스, 드디어 버스처럼 아침 6시, 밤부터 밤 10시 반까지 정식으로 운행합니다. 대중교통의 대안이 되겠다며 출퇴근길을 겨냥한 이 한강버스. 예전에 실패했던 수상택시와 달리 이번에는 진짜 버스처럼 정류장과 시간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실제로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운항 방식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평일 오전 6시 30분 밤 10시 30분까지 장시간 운행. 출근 시간 6시 30분 9시 급행 운행, 마곡 여의도 잠실만 정차. 주말 오전 9시 30분 밤 10시 30분 운행. 노선 마곡부터 잠실까지 7개 정류장 운영. 첫 운행 배가라모 단층형 파노라마 유리석으로 설계되어 경치 감상에도 용이. 즉 관광용이 아니라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완하는 목적에 맞게 시간표와 노선을 버스처럼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퇴근에 활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곡, 여의도, 잠실을 오가는 직장인이라면 급행 시간대를 노려보세요. 체험하고 싶다면 평일 아침보다 주말 낮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체험 신청 및 시간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환승 체계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꼭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성인 편도 3,000원. 한강버스 요금은 경쟁력 있지만 과연 출퇴근에 쓸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대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금은 3,000원으로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런던 리버버스가 14,000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분명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급행 기준 55분, 일반은 75분이 걸립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 시간을 받아들일까요? 한강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 성인 편도 3,000원 초기 예상 5,000원보다 낮음, 런던 리버버스 14,000원 대비 저렴. 좌석 199인승, 단층형 배, 전기 디젤 하이브리드 추진체. 소요 시간. 급행 마곡 여의도 잠실 약 55분. 일반 7개 정류장 모두 정차 약 75분. 속도 시속 약 30km 제한, 런던 함부르크 리버버스와 유사한 규제 적용. 즉 요금은 버스 지하철보다 비싸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고 시간은 지하철 대비 느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한강버스를 활용하려면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 목적이라면 지하철 소요 시간과 비교해 혼잡 회피 vs 시간 손해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관광이나 여유 있는 이동이라면 요금 대비 체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급행과 일반 노선의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이동 패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대신 배 타고 출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직접 타본 한강버스, 풍경과 느낌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서울 한강변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병풍이 늘어서 있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남산과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바람을 맞으며 이동하는 경험은 확실히 색다릅니다. 시민 입장에선 과연 교통수단을 넘어 체험 가치가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실제 탑승 체감은 이렇습니다. 한강 철교를 지나며 여의도를 바라보는 구간은 시원하고 탁 트인 뷰를 제공합니다. 옥수동 앞 구정 구간에서는 남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병풍 구간이 많지만 배 위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도로변과 달라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노라마 창 덕분에 쾌적함은 일반 버스나 지하철과 확실히 구분됩니다. 시민들이 이 노선을 제대로 즐기려면 주말 낮 시간대에 탑승해 한강뷰를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험 목적으로는 동쪽 잠실 옥수동 구간 방향이 더 경치가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출퇴근 목적이라면 풍경보다는 좌석 쾌적성과 혼잡 회피를 장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정식 운항 때는 절대 밖으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승 행사 영상에서 배 바깥 갑판에 나가 찍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정식 운항이 시작되면 그런 장면은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죠. 그럼 실제 이용할 땐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시가 밝힌 한강버스 안전규정은 명확합니다. 정식 운항 중에는 외부 갑판 출입 금지. 모든 승객은 파노라마 유리창이 설치된 실내 좌석에 착석해야 함. 이는 유람선 체험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규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탑승 체험 행사에서 보셨던 외부 촬영 장면은 정식 운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한강버스를 타실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실내 좌석 위주로 이용할 것을 전제로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싶다면 파노라마 유리창석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세요. 정식 운항 후 외부로 나가려고 시도하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제지될 수 있습니다. 한강버스 입석은 절대 불가. 자리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중교통이라면 보통 서서라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엄격한 좌석제입니다. 구명조끼가 의자 밑에 비치된 안전규정 때문이죠. 그럼 매번 선착장에 가서 빈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시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모든 승객은 좌석제 입석 불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약 15분. 일반 시간대 배차 간격 약 30분. 예약 기능은 없음. 대중교통 성격상 사전 예매 불가. 대신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에서 노선 실시간 운항 위치 잔여. 좌석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 즉, 앱으로 예약은 못하지만 마치 버스처럼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고 맞춰 타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용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네이버 카카오 지도에서 한강버스 노선과 남은 좌석 수를 확인하세요. 출퇴근 시간 대 15분 간격은 상대적으로 배차가 촘촘하니 놓치더라도 다음 배를 기다리면 됩니다. 비혼잡 시간 대 30분 간격은 탑승 전 좌석 확인이 필수입니다. 헛걸음을 피하려면 미리 앱으로 체크하세요. 한강버스 정말 출퇴근용 대중교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 정책일까요? 예전 수상택시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선착장까지 가기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죠. 지하철역처럼 바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한강 고수부지까지 걸어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시민들이 외면했습니다. 이번 한강버스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현재 논의되는 쟁점은 이렇습니다. 한강폭은 1km 이상으로 유럽의 템즈 강단 부강처럼 좁고 도시와 붙어있는 강과 다릅니다. 고수부지가 넓어 선착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최소 30만 500m는 걸어야 탑승 가능. 민주당 측 반대 논리. 이런 구조적 이유 때문에 대중교통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시 측 반론. 셔틀버스 무료 셔틀을 운영해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 정시성 교통 체증이 없는 강위를 달리기 때문에 날씨만 받쳐주면 시간 준수 가능. 이용을 고려한다면 실제 출퇴근 동선을 계산해 선착장까지 걸어가는 시간 vs 한강버스 소요 시간을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향후 서울시가 계획하는 셔틀버스 노선이 확정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관광 목적이라면 접근성보다 풍경과 체험에 초점을 두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출근한다. 막히진 않지만 55분 걸립니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정시성과 쾌적한 경치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홍보합니다. 실제로 출퇴근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입니다. 단순 운항 시간이 55분, 여기에 선착장까지 걸어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실제 소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가 고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마곡 여의도 급행 운항 시간 약 55분, 일반 노선 약 75분, 마곡 선착장 접근 도보 약 5분 굴다리 이용 짧은 편. 실제로 한강버스를 고려한다면 선착장까지의 접근 시간을 반드시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출퇴근 목적이라면 지하철 혼잡 회피 vs 시간 손해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체험 목적이라면 시간보다 경치와 쾌적함을 고려해 주말 이용을 추천합니다. 마곡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출근하면 55분. 그런데 9호선 지하철은 단 27분입니다. 이 차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퇴근 시간 누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마곡 주민이라면 지하철 9호선이 워낙 잘 연결돼 있어서 여의도 출근길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정시성은 보장되지만 시간이 거의 2배나 걸리게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동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강버스 이용 마곡 원룸 도보로 선착장 이동 약 20분. 한강버스 약 28분 여의나루역 도보 연결 약 57분. 총 55분. 9호선 지하철 이용 마곡나루역 승차 여의도역 도착. 약 27분. 즉 소요 시간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정시성은 배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속도는 지하철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만약 한강버스를 이용하려면 출퇴근 시간 단축보다는 쾌적함과 혼잡 회피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마곡 여의도 구간처럼 지하철 연결이 뛰어난 곳에서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환승이 번거로운 동쪽, 구간 잠실 신천 등에서는 한강버스가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로 출근한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잠실 주민들은 리센츠 앞 선착장 덕분에 집에서 가까워서 편하다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수부지를 통과해야 하고 선착장까지 도보 접근성이 떨어져 출근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게다가 운항 속도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 이걸 매일 이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잠실 선착장은 리센츠 앞 위치로 신천역 인근에 가까움. 고수부지 폭이 넓어 접근성은 다소 불편 도보 진입로 필수. 잠실 선착장 여의도 도착까지 약 50분 소요 마곡행 55분 대비 큰 차이 없음. 이는 운항 속도가 제한되거나 최고 속도로 운항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즉 거리상 가까워도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지 않습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려면 선착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합산해 실제 통근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 환승과 비교해 혼잡 회피 vs 시간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한강버스는 매일 출근용보다는 가끔 쾌적하게 이용하는 대체 교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버스를 타면 1시간 4분, 지하철은 46분. 차이는 단 18분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많은 분들이 한강버스는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실 구간을 실제로 비교해보면 지하철과의 차이는 2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환승이 필요하고 혼잡도가 높지만 한강버스는 환승 없이 정시성 있게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죠. 시민 입장에서는 혼잡을 피할 수 있다면 18분 정도는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 측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약 64분 소요 시험 운항 시 최고 속도 미적용 추정.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종합운동장역 9호선 환승 여의도역. 약 46분 소요. 즉 한강버스가 지하철보다 18분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환승 스트레스와 만원 지하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잠실에서 여의도로 출근을 고민한다면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vs 한강버스 정시성을 직접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매일 출퇴근보다는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쾌적하게 이동하고 싶을 때 한강버스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에 따라 하이브리드. 통근 전략 평일엔 지하철, 특정 날엔 한강버스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뉴저지에도 수상버스가 있습니다. 모두 불편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타는 이유는 단 하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뉴저지 주민들 다들 아시죠? 맨해튼 출퇴근길은 지옥 같은 정체로 유명합니다.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도 막히고 버스를 타도 막힙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상버스를 택합니다.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시에 빨리 도착한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 모습, 어쩌면 한강버스와도 닮아 있습니다. 뉴저지 수상버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장점 도로 정체가 없어 빠르고 정시에 도착 가능. 단점 접근성이 나쁨 주차장 부족, 선착장까지 이동 불편. 배차 간격이 길고 자주 오지 않음. 즉 불편함이 많아도 정시에 막힘 없이 간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서울 한강버스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정시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뉴저지 사례를 보면 접근성이 불편해도 정시성이 필요한 출근족은 수상버스를 이용합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보다 예상 가능한 도착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한강버스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 출퇴근용이 아니라 특정 요일이나 상황에 맞춰 병행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뉴저지 수상버스는 불편해도 절반 이상 빨라서 매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강버스는 그 정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출퇴근길 다소 불편해도 빠르다면 사람들은 감수합니다. 뉴저지가 그랬죠. 하지만 서울의 한강버스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지도 않고 접근성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니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걸 매일 타야 할 이유가 있나? 라는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강버스의 정거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압구정, 뚝섬, 잠실 등 7곳입니다. 일부 구간, 예를 들어 압구정 뚝섬처럼 지하철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노선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실, 여의도처럼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노선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애초에 김포 골드라인 혼잡을 해소한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김포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예산 부담도 커서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7개 선착장 설치에만 223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이 노선을 활용하려면 지하철보다 빠르다는 접근은 버리고 덜 복잡하다는 장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압구정 뚝섬, 망원 여의도처럼 기존 교통망이 취약한 노선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김포처럼 실제로 혼잡이 극심한 구간은 향후 예산과 관할 협의가 되면 추가 도입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욕만 먹고 있지 않습니다. 선착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료 셔틀과 버스 노선 조정까지 이미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로 선착장 접근성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멀리 떨어진 선착장까지 걸어가야 하고 기존 교통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서울시도 이 부분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보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곡 선착장 661번 버스를 조정해 접근성 강화. 발산역 양천향교역 등에서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잠실역 마곡역 중심으로도 무료 셔틀 추가 배치. 즉 선착장까지의 라스트 마일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또한 김포 연계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12년 뒤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이 이미 배건조 지연으로 1년 가까이 늦어진 만큼
우선 서울 구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이렇습니다. 9월 18일 정식 운항이 시작되면 직접 시승해보고 불편 개선점을 확인하세요. 출퇴근 용도라면 무료 셔틀 연결 시간과 배차 간격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김포 확대 노선은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비판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선착장 접근성을 해결하겠다며 무료 셔틀과 버스 노선 조정까지 내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선착장 접근성 때문에 한강버스가 불편하다고 지적합니다. 걷기도 멀고 교통 연계도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시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대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곡 선착장 661번 버스 노선을 조정해 접근 강화. 발산 영양천향교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잠실 마곡역 환승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 추가 배치. 김포 노선 지금 당장은 제외, 향후 12년 후 확대 가능성 열어둠. 다만 이번 사업이 배 건조 지연으로 1년 가까이 늦어진 만큼 우선 서울 구간 안정화가 최우선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9월 18일 운항 시작 후 직접 시승해보고 장단점을 확인하세요. 출퇴근 용도라면 무료 셔틀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을 미리 체크하세요. 김포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확대 가능성을 지켜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런던, 함부르크, 멜버른은 수상버스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왜 늘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해외는 잘 되는데 왜 우리 한강은 매번 어려움을 겪는 걸까? 단순히 서울시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기엔 조금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 수상택시는 10인승, 30인승의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운영하다 보니 경제성이 없었다. 이번 한강버스는 200인승 가까운 대형 선박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런던, 함부르크, 멜버른처럼 이미 성공 사례가 있으니 이번에는 다르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런던 템즈강은 강폭이 좁고 선착장이 시가지와 수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강은 고수부지가 넓어 선착장에서 도심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합니다. 또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여름엔 홍수, 겨울엔 결빙으로 인해 실제 운항 가능한 기간이 1년에 89개월밖에 안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성공했으니 서울도 된다는 단순 논리를 믿기보단 서울 한강의 물리적 조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용할 때는 출퇴근 전용이라기보다는 계절과 날씨가 받쳐줄 때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울 한강버스, 과연 사계절 운항이 가능할까요? 결빙과 비 그리고 환승 불편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일정이 몇 번이나 밀렸습니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결빙, 이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환승이라는 점 다들 공감하시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강은 계절별로 유량 변동이 커서 홍수와 결빙에 취약하다. 실제 운항 가능 기간은 1년에 89개월로 제한될 수 있다. 환승이 늘어나면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내 성정시성이 무너진다. 사람들은 환승만 많아져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결국 굳이 탈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한강버스를 기본 출퇴근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보완적 계절적 교통 옵션으로 활용하세요. 환승 구간이 많아지는 경우 시간을 직접 비교해보고 합리적일 때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배까지 가는데도 환승, 내릴 때도 또 환승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교통수단의 장점은 뭘까요? 대중교통은 결국 편리함이 핵심입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바로 타고 바로 내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한강버스는 배를 타러 가는 길부터 환승이 필요하고 내린 뒤에도 사무실이나 집까지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 수상버스의 성공 비결은 정류장과 목적지가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런던이나 함부르크는 내리면 바로 은행, 백화점, 오피스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한강은 강폭이 넓고 고수부지가 있어서 선착장에서 시가지까지 물리적 거리가 멉니다. 즉,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압도적 장점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출퇴근 주요 수단보다는 특정 노선이나 상황에서만 보완적 대안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직장이나 집이 선착장 근처에 맞닿아 있는 경우라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 대비 효용은 낮습니다. 200인승배를 띄워놓고 실제로는 80명도 안 탄다? 이게 바로 한강버스의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교통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느냐입니다. 아무리 멋진 시설도 이용객이 없다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과연 이거 돈값을 할까? 라는 의문 드시지 않나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예상 탑승률은 35% 수준, 즉 200석 중 80명 정도만 채워집니다. 인지도가 오르고 홍보가 진행돼도 4년 뒤 전망은 46%, 즉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결국 투자 대비 이용률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라면 내가 실제 출퇴근 시간에 활용 가능한 노선인지 직접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납세자라면 탑승률과 운영 효율이 예상대로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교통수단에서 난 적자 라면 팔아서 메운다? 이게 서울시의 한강버스 계획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만든 교통수단이 운영 적자를 낸다면 당연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상권 수익으로 메우면 된다는 설명, 여러분은 납득되시나요?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탑승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초기 적자는 약 13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착장에 카페, 편의점, 라면 전문점 등 부대 매출을 붙여 3년 차부터는 적자와 흑자가 맞물려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교통 서비스 자체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대 사업으로 적자를 보전한다면 실제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강버스 민간 사업인데 적자 나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워준다. 이게 가능한 구조일까요? 교통 인프라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적자 보전 구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강버스는 민간 사업입니다. 운항과 선착장 상권 매출을 합쳐도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과거 경전철처럼 수입 자체를 보장 MRG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비용 일부만 보전 MCC 유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서울시는 3년 차에는 손익분기, 4년 차부터 소폭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체크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 지원 규모가 비용 보전 수준인지 사실상 또 다른 적자 보전인지. 둘째, 민간 사업자가 리스크를 충분히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강버스, 배만 운행하는 게 아닙니다. 커피, 라면, 편의점까지 사업자가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적자 나면 서울시가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민간 사업자 리스크 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운항에서 적자가 나면 부대 사업까지 다 합쳐 계산하고 그마저 적자가 나면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강버스 운영사 배 운행 부대 사업 커피라면 편의점 등 일괄 운영. 임대료는 따로 받지 않고 모든 매출은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 다만 운항과 부대 사업을 모두 합친 뒤에도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최소 비용 보전. 이 구조는 적자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깔고 설계된 방식. 시민이 체크해야 할 부분은 간단합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라면 커피 매출로 버티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교통 서비스 자체로도 흑자가 가능한지, 서울시 보전액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단순히 적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대 사업 데이터를 이미 쥐고 있기 때문이죠. 한강의 매점, 라면, 커피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서울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흑자 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교통사업의 본질과 맞을까요? 서울시는 한강 내 매장 매출 데이터를 이미 보유 부대 사업 붙이면 손익분기 가능이라는 자신감. 실제 시뮬레이션 초반 23년은 적자, 3년 차부터 흑자 전환 예상. 하지만 본질은 교통수단이 아니라 상업 매출에 의존 흑자는 사실상 라면 커피 판매에서 나옴. 입찰 경쟁도 크지 않아 구조적으로 숨은 적자를 감출 수 있다는 비판 가능. 시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수단으로서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부대 사업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는 않는지, 서울시가 발표하는 연차별 손익 자료를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한강버스 그런데 바깥 바람은 못 맞습니다. 유리창 안에서만 강을 보셔야 합니다. 배를 타는 진짜 맛은 바람 맞으면서 갑판에서 강을 달리는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전 문제 때문에 안쪽 유리창 안에서만 타야 합니다.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죠. 현재 한강버스는 실내 전용 안전 규정 때문에 외부 갑판 출입 불가. 택시 유람선 경험자들 사이에서 밖에 못 나가면 지루하다는 반응 많음. 관광 수요까지 잡으려면 갑판 개방, 안전 펜스 보완 등 개선 필요. 사업 구조는 사실상 민자라지만 SH공사 52% 지분 이랜드 계열 이크루즈 합작으로 진행. 시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서울시가 안전 보완 후 외부 갑판 개방 계획을 내놓는지, 사업 구조상 민자 공공 모델이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강버스 순수 민자 사업이 아닙니다. 세금 227억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자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서울시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 세금과 연결된 사업인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운영법인은 이크루즈 이랜드 계열 SH공사 공동출자 반관 반민 구조. 민자 사업자가 배 12척 주문, 올해 9월부터 8척 먼저 운행, 내년에 4척 추가 예정. 서울시 세금 투입 내역 선착장 7곳 건설 비용 227억 원. 서울시는 운영에는 세금이 안 들어갔다. 선착장 건설만 지원했다는 입장.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운영 손실이 났을 때 추가 세금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켜볼 것. 227억 세금이 들어간 선착장이 실제로 시민 교통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볼 것. 서울 시민이 원하지도 않은 한강버스, 결국 세금과 공기업 돈까지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가 요청한 사업이냐? 왜 김포 노선도 아닌 마곡 마이너스 잠실 노선을 하느냐? 시민 체감 수요는 없는데 베네치아 런던 갔다 와서 만든 사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강버스 12척 투입 9월 8척 이후 4척 추가. SH공사 지분 51% 보유 사실상 공기업 참여. 서울시 예산 227억 원으로 선착장 건설 세금 투입 논란. 시민단체 민간 사업자가 운영 수익 가져가고 서울시는 인프라 깔아준 셈.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재정 낭비 위험. 민간의 특혜 제공.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SH공사가 투자한 돈이 제대로 회수되는지, 추가 세금 투입 가능성이 없는지, 한강버스의 실제 이용률이 계획대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서울시가 또다시 한강 교통 실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패했던 수상택시 기억나시죠? 2007년 첫 도입된 수상택시, 시민들의 관심은 잠깐뿐이었고 결국 이용률 저조로 사실상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강버스 역시 세금 투입, 공기업 부담, 적자 구조라는 점에서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강버스 운영법인 SH공사 지분 52% 참여 초반 금융권 대출도 SH공사가 부담. 민간 주도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공기업 보증 구조. 과거 한강 수상택시 2007년 도입 2014년 중단 2016년 재개했지만 연간 수십 명 수준 탑승률로 실패.
시민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또 적자 세금 보전 수순을 밟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SH공사 지분 참여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탑승률과 적자 규모가 계획대로 개선되는지, 한강버스가 단순 체험용이 아니라 진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수상택시를 탄 사람이 1년 내내 단 32명 뿐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32명이라면 한 달 평균 2~3명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몇몇 친구들이 회식 자리에서 모여도 탑승객 전부를 채울 정도죠. 이 정도라면 실패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 아닐까요? 과거 한강 수상택시 9척 중 절반 이상 고장, 일부만 운행 사실상 개점 휴업. 연간 32명 이용 시민 교통수단이 아니라 유령 교통수단에 불과. 서울시의 한강버스는 200석 규모,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운행, 실시간 좌석 안내 도입. 장점 신뢰성, 정기 노선 확보 최소한 타면 자리가 있다는 안정성은 있음. 시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기존 수상택시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둘째, 접근성과 속도가 경쟁력이 있는가? 셋째, 3,000원 요금이 과연 지하철 버스와 비교해 설득력이 있는가? 서울시가 227억 원을 들여 도입하는 한강버스, 과연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혁신이 될 수 있을까요? 한강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비 오는 날도 많습니다. 선착장까지 가는 길도 멀고 불편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과연 직장인들이 매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착장 접근성 고수부지를 지나야 하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용이 쉽지 않음. 무빙워크 셔틀버스 등 보완책은 결국 추가 예산 문제. 시민교통보다는 관광용 체험용 성격이 더 강할 수 있음. 이미 과거 수상택시 실패의 전례 있음.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이 추진.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보조적 체험적 수단으로 활용. 선착장 위치, 날씨 변수, 이동시간 등을 직접 경험해 본 뒤 일상 루틴에 맞출지 판단. 관광객이나 가족 단위 나들이 시에는 가격 대비 색다른 경험을 위한 활용 가능. 만약 이 사업이 본래 목표였던 출퇴근 대체 교통수단으로는 실패한다면 또다시 적자를 메우는 데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버스, 과연 교통혁신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산 낭비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주세요.